안녕하세요. 저는 현정희라고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하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오늘 발표에 이렇게 마지막 날 연회 마무리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이렇게 좀 최종 12월 달에 좀 가볍게 기관 소개랑 그다음에 뭐 사실 연구 내용보다는 유럽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리스크 관점이나 리질리언스 이런 조금 네,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리질리언스 그리고 손실 및 피해 기금 이런 좀 주변에 같이 많이들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로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하사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국제 응용 시스템 분석 연구소이고요. 사실 국제 기구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이 있어서 이제 한국이 그 20개국 정도의 한 개의 이제 회원국이고요.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돈을 내고 사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한국 약간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포닥으로 작년에 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먼저 연구소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고 이제 풀타임으로다가 이번 8월부터 재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그 통합 모형 중에서 적응을 좀 더 이제 피드백을 해서 넣고 싶다 해서 이제 Integrated Assessment Climate Change 부서에 들어갔는데 조금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이제 제가 8월부터 재직하고 있는 부서는 Systemic Risk and Resilience 부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3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지금 이 기관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5개의 부서로 여러 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조금 그래도 저명한 연구소지만 국제적으로 사실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좀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좀 많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하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분석을 한다고 해서 좀 사실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래서 뭘 하는지는 사실 좀 많이 theoretical한 거라서 저희가 정의하는 시스템 분석은 결국 글로벌 이슈들을 갖고 이런 여러 컴포넌트, 에이전트, 뭐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사실 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뭐 트레이드도 들어가고 개인 단위에서 보면 칼로리로 이걸 볼 거냐, 뉴트리셔널 밸류로 볼 거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평가 구조나 그러니까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슈를 조금만 다르게 가져가도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콤플렉스하고 uncertain하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부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통합 방향성은 일단 국가 차원에서의 그 미래 인구 그리고 경제 활동을 예측을 하고 나서 그 예측에 따른 뭐 기후, 물, 대기 오염, 에너지 그리고 산림, 뭐 교통 이런 섹터별의 어떻게 보면은 그 평가 모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슈와 지역 또는 뭐 그러니까 스페이셜 스케일에 따라서 어떻게 결합을 하고 또는 통합적으로 바라볼지를 이런 어떻게 보면 블락들을 갖고 그 그룹들이 협업을 해서 이슈를 태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번에 저희가 50주년을 지금 기념을 했는데 이게 한 30년가량의 연구를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디벨롭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연구소 차원에서 좀 대표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예시로 이제 그 코비드 이후에 리커버리를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코비드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서 이제 미래 2025년까지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캘큘레이터를 한 논문인데, 보시면은 결국 저희가 에너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했었고, 그리고 그 에너지 모델, 그러니까 결국 human behavior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다른 평가 모형들을 갖고 이런 식으로 미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워터 모델이 있는데, 결국 SSP, RCP 시나리오를 갖고 워터 스트레스 인덱스 같은 것을 평가해서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물이 공급과 수요에 따른 그 미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얼마큼 이게 스트레스풀한지를 평가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국가를 평가하지만 사실은 커뮤니티 단위에서 그거를 업스케일링 할 수 있는 캐패시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모그래픽 프로젝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어떤 요인을 갖고 사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든 어떤 연구자든 미래 인구 구조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저희 기관에서 조금 그러니까 차별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통합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기후 변화와 demographic differentials 그리고 adaptation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글로벌 미래 데모그래픽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디멘셔널리티 안에는 이제 그 교육을 하나의 예시로다가 지금 여기 아래 한국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역시 달라지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큰 연구소 차원이 아니고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룹은 이제 Systemic Risk and Resilience 그룹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 관리 분석을 하고 있는 연구진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크게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리스크 분석뿐만 아니라 적응, 그다음에 로스 앤 데미지까지 어떻게 보면 요 패키지를 좀 본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리스크는 hazard vulnerability exposure가 있지만, 그 위에서도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climate variability, socio-economic process, 그리고 climate action이 일어나더라도 사실 그 climate action이 커버하지 못하는 loss and damage까지도 개념화를 해서 이거를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보는 게 저희 그룹의 좀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짜냐가 제일 먼저 이제 주요 이슈로 나와서, 저희가 처음 가져갔던 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의 한국의 그 적합한 그 번역 그건 없지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또는 이렇게 가변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크리멘털이 아니고 좀 더 그 체인지 자체가 시스템 단위에서, 그리고 그 리스크의 루트 커즈를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말 개편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 리스크 레이어링을 또 이제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결국 이제 흔히 그 디자스터 리스크 리덕션 쪽에서는 아답테이션 또는 리스크 파이낸스 그런 대책 또는 정책을 통해서 디자스터를 리듀스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 리밋을 이상으로 하는 것들을 트랜스포메이셔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또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는 대책 이상의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forced migration, retreat, livelihood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어떤 기후변화 임팩트로 인해서
뭐 집이 아예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그 경제 활동이 아예 파괴가 된다거나 그럼으로써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curative finance로다가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다른 뭐 컨셉들이 residual risk랑 뭐 그냥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 도메인으로 다 이걸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스도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climate change adaptation이랑 disaster risk는 여기까지라면 loss and damage는 요 위에까지다.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걸 조금 더 풀어 나간 이것도 이제 프레임워크 연구인데 결국 어떤 식의 그러니까 어떤 갭들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미티게이션 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후변화 미티게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의 피해가 생겨서 그거를 대응하지 못하는 갭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애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또 리스크를 매니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그마저도 못하면 이제 거기서 residual 리스크를 트랜스퍼해서 이거를 프로텍션 갭이라 하고 그 이상의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대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갭으로다가 표현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대응책이나 또는 뭐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도움을 줄 때 이런 갭들이 좀 줄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조금 더 상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룹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표적으로는 요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이 Flood Resilience Alliance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연구뿐만 아니라 개발 그리고 그 NGO들과 협업을 해서 실제 그 하우스홀드 그리고 커뮤니티 레벨에서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이 플러드 리스크에 대한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이고요. 이 Myriad EU 같은 경우는 5개의 파일럿을 갖고 이제 그 risk informed decision making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티 해서들을 가져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이 마지막 2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돼서 제가 사실 정보는 많이 없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갈수록 그 지역 단위의 적응과 리스크 리덕션은 리질리언스 개념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봤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리질리언스 목표가 있어서 그걸 2030년까지 여러 그 리전을 갖고 리질리언트하다라는 그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최소 150개의 리전 앤 커뮤니티를 갖고 이 리저널 리질리언스 저니에 따라서 5년간 뭐 로컬 놀리지랑 그다음에 여러 리질리언스뿐만 아니라 아답테이션을 갖고 리질리언스를 리치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데 결국 정보랑 데이터 그리고 파이낸스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이거를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툴들이랑 캐파를 좀 빌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후 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엇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아까 멀티 해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산림과 이코시스템, 에너지, 파이낸스, 푸드, 애그리컬처, 인프라스트럭처 앤 트랜스포트, 투리즘 이 5개 중에 3개 이상의 그 멀티 해저드 그러니까 그 리스크 인터디펜던시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 대상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5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룹은 특히 요 다뉴브 리전이라고 해서 그 오스트리아 이상의 그 우리지만 뭐 비슷한 건 없지만 어쨌든 요 그 리버 베이슨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파이낸스, 푸드, 애그리컬처, 인프라스트럭처 앤 트랜스포트 이 가장 리스크, 그러니까 멀티 해설 그 섹터의 임팩을 받고 그거를 대상으로 해저드 같은 경우는 뭐 플러딩, 히트, 랜드슬라이드 그리고 그 thunder and hail 같은 것들을 봐서 어떤
네, 리스크가 있는지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제 flood resilience assessmen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어세스를 하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별점은 이 놀리지 베이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거를 직접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왜 플러드로 했냐 하면은 가장 뭐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했고, 그리고 왜 리스크가 아닌 뭐 리질리언스냐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그러니까 초기 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포스트 이벤트 뭐 리스크 리덕션이 아니라 프리 이벤트 리질리언스 레이징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이 과제에서 주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FRMC 툴이라고 해서 Flood Resilience Measurement 툴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질리언스는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뭐 이건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시스템 또는 커뮤니티, 소사이어티가 그 소셜 이콜로지컬 에코노믹 디벨롭먼트 및 그 성장 오브젝티브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잘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회 생태 요소들이 mutually reinforcing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안에서 포괄하고 있는 게 리질리언스고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드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본인들의 플러드 이벤트가 없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었을 텐데 그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커뮤니티들은 개도국에 있고요. 그래서 이 growth objective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리질리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브젝티브하고 밸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지역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시스테매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시스템 안에는 여러 인터랙션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you can't separate these systems. 그리고 internal, external force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질리언스를 딱 정의할 수 있는 깨끗한 프레임워크가 없다라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도 결국 나중에 본 것은 다른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식으로 메저링을 해서 이 리질리언스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리스크는 HEV 이 이퀘이션으로 조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실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면은 디자스터가 일어났을 경우 전후를 나눴을 때 일어나기 전에는 preparedness하고 corrective risk reduction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response recovery risk reduction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리질리언스이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캐파를 조금 이제 나눈다면은 이거를 K5 캐피털이라고 해서 인간의 자산, 그러니까 뭐 어떤 놀리지, 에듀케이션, 스킬, 헬스 또는 사회적인 자산이라서 해서 뭐 좀 더 네트워크나 릴레이션십스 뭐 이렇게 컬처럴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피지컬 캐피털이라고 하면은 결국 뭐 엑스포저에 들어가는 뭐 이코노믹 액티비티, 인프라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또 컨셉입니다. 이 5개의 자산이 잘 구축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가 리질리언트하다라고 또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것도 이제 아까 리스크는 HEV로 나뉘는 것처럼 리질리언스도 요 4R로다가 많이들 나누는데 이제 robustness, redundancy, resourcefulness, rapidity라고 해서 얼만큼 그 어떤 디자스터 샥이 왔을 때 얼만큼 빨리, 그리고 얼만큼 강화돼서, 그리고 어떻게 어떤 리소스를 써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보다는 조금 더 퍼지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7개의 그러니까 테마 렌즈인데 이것도 아까 그 5개의 그 캐피털과 같이 그냥 분류 방식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을 다 갖고 저희 과제에서는 이제 44개의 소스로다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 커뮤니티가 얼마만큼 플러드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프록시 인덱스, 결국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소스를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캐피털 코드는 그 아까 5개의 네, 캐피털, 4R, DRM 사이클 팀으로 갖고 네,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덱스를 갖고 실제 그 커뮤니티들이 이 뭐 서베이 같이 이제 우리는 ABCD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평가를 해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베이스라인 스터디 때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서 이거를 1년마다 1년 단위로 주기로다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플러드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포스트 이벤트 스터디를 또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그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관리해주는 NGO와 함께 네, 이거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과제 이게 내용이라면 이거를 실제로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네, 저희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7위 재보험회사에서 이거를 파운데이션에서 관리를 하고 진짜 발주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네, 이런 NGO들과 연구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26개의 커뮤니티를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 파트너들은 요 네 기관이 NGO고 그리고 네, 여기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단위라고 하면 정말 5개의 집만 있어도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정말 광범위하게 이런 리버 베이신을 갖고 이렇게 좀 구 단위의 커뮤니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각계의 physical, administrational, social 그런 컨텍스트에 따라서 커뮤니티를 정의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200가량의 커뮤니티를 지금 네,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FRM 그 서베이는 그 하우스홀드 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으로 해서 20명 뭐 약간 스테이크홀더 그래서 키 인포먼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정보를 얻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서플리멘트 할 수 있는 만약에 좀 더 큰 구 단위의 커뮤니티라면은 거기에 내셔널 인터내셔널 데이터를 갖고서는 좀 더 같이 그 지역 사람들의 정보와 이제 그냥 센서스 같은 데이터를 갖고 좀 더 비교 분석을 해서 맞는지도 그 밸리디티하고 네,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RMC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리질리언스를 매주하는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개도국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의제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 연구 분야 또는 그 프로젝트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조금 요즘 관심 있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캅 27에서 그 로스 앤 데미지 펀드가 이제 개설이 되고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개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지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뭐 GCF도 있고 뭐 다른 개발 은행들도 있고 그리고 뭐 휴머니테리언 에이드도 있지만 이 로스 앤 데미지가 형성됨으로써 뭐가 어떤 돈의 흐름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결국 새롭게 더 이렇게 곽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이 로스 앤 데미지가 포커싱 하고 있는 이슈들이 early warning system 그다음에 A에서 H가 이 기금의 관심사들이고 그리고 이 기금은 아마도 그랜트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어떤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이 될지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컴포넌트 같은 거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인슈런스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인슈런스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 관심사인데, 그 중에서도 요 슬로우 언셋 이벤트, 결국 그러니까 미래 기후 변화가 이렇게 하나의 이머전시 그런 디자스터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점차적인, 예를 들면은 뭐 온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온도 또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애트리뷰트 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들을 어떻게 이 피해 기금이 펀딩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났다 안 났다를 판별할 수 있는 그 평가 지표들이 결국 개발이 돼야 된다는 지금 좀 약간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on economic loss 또한 어떻게 이 기금에서 조작화할지를 이제 연구자 차원에서는 그런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이제 저희는 그런 어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결국 이 measurable 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가 저희의 이슈들이고요. 그래서 climate attribution, how to measure slow onset events, non-economic losses, 그리고 appropriate financial instrument들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insurance, cat bond, 뭐 social protection scheme, 뭐 contingency fund, 뭐 tax levy가 있었지만 이것들로도 충분한지, 이거 말고는 또 다른 새로운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들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하사에서 이제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해주시는 현정일 박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를 니스라고 하는데, 이 니스에서도 기후변화 담당하고 있는 그 파트에서 그 팀 한 3년 정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니스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또 이렇게 사회나 국가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가 스크린을 쉐어를 했는데 얘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의 기후변화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다른 산업이나 지자체, 뭐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니스에서 기후변화, 그 중에서도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연구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PJ 1, 2, 3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과 관측, 워킹그룹 1이랑 비슷하죠. 그다음에 PJ2는 영향평가, 그다음에 PJ3가 이 영향평가 결과를 이용한 이제 적응 대책 수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예 그 니스 내부에 있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적응 센터로서 뭔가 하나의 센터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산업이나 아니면은 지자체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영향평가 쪽의 팀 사람들이랑 같이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통합 영향평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클라이밋 임팩트 뷰어라고 이 적응 센터에서 직접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GIS 뷰어인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전체에
농업이나 수력, 해수면, 뭐 에너지 이런 여러 부문의 이제 통합 영향 평가 결과를 RCP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 하나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이언티픽한 그런 에비던스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의 지표인 이코노믹 그 밸류로 통합을 해서 그러면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부문별로 일어나는 그런 임팩트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부문의 하나의 자료, 이제 GDP로서 봤을 때 그 GDP의 손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이제 정량화한 연구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내부에 들어간 이제 멀티섹터럴 임팩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부문별 모델의 결과를 활용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그래서 통합해서 그 RCP별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얼마나 GDP 손실이 RCP 8.5에서 상승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현정희 박사님 마지막 발표에 이제 논 이코노미 로스에 대한 이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기후변화 영향 평가는 이코노믹 로스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태계나 이런 거에 대한 로스는 많이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많이 안 된 상태이고 그게 이제 미래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연구는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이미 이제 이루어졌던 연구들이고 제가 이제 들어갈 때쯤부터 진행되고 있는 과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과제 제목이 전지구 대상 넷제로 달성에 대한 기후 완화책과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지금 유럽은 그 레질리언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본은 좀 더 SDG까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밖에서 생활할 때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SDG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런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뭐 시에서도 SDG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에서도 SDG랑 기후변화랑 이제 연계한 이제 그런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이제 미티게이션에 대한 그 경로를 보는데 미티게이션뿐만 아니라 SDG의 인디케이터들을 좀 더 정량화해서 그 SDG의 결과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경로별 SDG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SDG가 들어있는지 인명 건강 통합 분석 프레임에 이제 기후 영향 평가까지 통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강의 하나의 측면을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토지 이용 관리를 고려한 산림 흡수량, 생물 다양성, 수자원 이용 가능성, 바이오 에너지들을 통합해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 IPCC AR6에도 많이 인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SDG 지표들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미션 그 레벨에 따라 그 SDG 값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이제 정량화한 연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속 가능성 중에 여러 가지 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토지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토지 모형을 통해서 식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물 다양성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 생물 다양성까지는 이제 어떤 생물 다양성의 지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생물 다양성과 어떻게 보면 뭐 이코노믹 지표를 같이 비교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연구를 빠르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 안에서 이제 기후 영향 평가 대상의 확장 부분 중 산림 화재와 건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산불이 어떻게 보면은 기후 완화에도 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SDG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볼 수 있는 모형을 개발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티게이션 쪽으로 보면은 이제 산불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가스들, 특히 이제 CO2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는 이 CO2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어로졸이 또 배출이 되는데 이 에어로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보고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이제 사망자 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은 화재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미래 탄소 배출을 예측하고 또 건강 리스크 쪽으로 모형을 확장을 해서 이제 미티게이션 레벨에 따라서 미래 건강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적응센터라는 게 제가 이 적응센터에서 일하는 건 아니라서 되게 깊은 내용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적응센터가 굉장히 그 정책 측면에서 많은 일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플랫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인데요. 당연히 이 환경부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지역별로 로컬 기후변화 적응센터도 설립을 해두고 거기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테크니컬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그리고 산업의 기관들에도 그런 테크니컬 서포트를 해주면서 그 나름대로 그 산업 부문이나 지자체에서 그들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건데 그런 이제 지자체나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National and Prefectural Information을 웹 GIS를 기반으로 여기 이제 플랫폼에서 바로바로 그 플랫폼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런 웹 GIS 프로그램도 구축을 해 놓았고요. 그 외에도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웹 GIS 결과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이제 동아시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춘 것도 지자체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대책이 수립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적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자체의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얘네는 의무는 아니고 또 기후변화 완화 대책이랑 같이 엮어서 수립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뭐 환경 계획 수립 안에 뭐 적응 대책이 조금 들어가 있다거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리스크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응센터의 서포트를 받아서 좀 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의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177개 유닛에서 만들어져 있고, 네,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네, 삿포로 시의 환경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책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스 안에 기후변화 적응센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프리펙처마다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맞는 적응 연구를 더 활발히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나 대학과 연계하여 더욱 시민의 참여도 많이 높이고 인식을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센터를 지금까지 5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미야기현에 있는 지역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모습인데, 그냥 적응센터 일만 하는 이제 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 환경 연구소의 그 지방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수립해서 이제 그 안에서 다른 환경 계획과 연결을 시키거나, 그리고 더 그 안에서도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등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Business Activities Related to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고 TCFD 이니시에이티브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TCFD가 뭔지 확인을 해보니까 미래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리스크 분석이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부동산 회사를 보면은 그 자기들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기후변화가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뭐 카본 프라이싱이나 이런 것도 또 규제 같은 것도 포함해서 체인 클라이밋 체인지 임팩트까지 이제 피지컬 리스크까지 이렇게 되게 모든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네, 그리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건설업체나 제조업체, 도소매, 보험 등 기후변화 영향이 직접적으로 많이 오는 그런 산업들에서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 보면은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그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열사병을 막기 위한 적응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휴게소 설치한다든지 열사병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 그런 센서들을 개발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등의 이제 적응 대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현장에서 각각의 현장이 어떤 리스크를 받을 수 있을지 자연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안전 확인제, 자연재해 대비 훈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제 뭐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회사에서 물과 관련된 물 리스크를 많이 이제 평가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